우리가 상상하는 작은 초록색 인간으로 보이는 외계인이 실제로는 매우 평범한 지구인처럼 보이고 유럽에서 추위를 느낀다고 하면 어떨까요? 이곳은 이베리아 반도고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베리아 문명이 빌레나의 보물이라고 부르는 가장 중요한 유물 중 일부는 운석에서 나온 금속으로 지구에서는 찾을 수 없는 금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이 유물 자체는 그릇, 병, 발찌 등 59개의 다양한 물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기 B자 패턴이 있는 건가요? 총 무게는 약 9kg이며 이 중 8kg은 23.5캐럿 금입니다. 금속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을 위해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교를 위해 23K 금은 순도 95.8%이므로 23.5K는 훨씬 더 순도가 높습니다. 나머지 비율은 다른 금속으로 구성되어 귀중한 합금의 강도와 내구성을 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세트에는 은, 철, 호박도 있었습니다. 유물은 꽤 간단할 수도 있었지만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사기꾼이라고 부르기로 해요. 이 연철 발찌와 이 속이 빈 반구를 보세요. 보이세요? 반구의 녹슨 선과 발찌의 전체적인 이상한 색상이 눈에 띄는 이유는 다른 모든 부분이 순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1963년 한 연구원이 반짝이는 그릇과 병들 사이에서 어두운 납 금속을 발견하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금속은 일부 영역에서 반짝이고 대부분 금이 간 철처럼 보이는 산화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참고로 금은 보통 이런 식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금은 모든 금속 중에서 반응성이 가장 낮은 금속 중 하나이기 때문에 녹은 물론 변색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의심스러운 철의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분자의 질량 대 전하 비율을 확인하는 질량 분석법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철의 니켈이 운석 철에서 발견되는 니켈과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발찌와 반구는 외계에서 온 거예요. 이 보물의 정확한 연대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이베리아 반도의 철기 시대의 시작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려면 정확한 연대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의심스럽진 않더라도 이상하긴 하겠죠. 자, 여기 3시대 시스템이 있습니다.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로 구성돼요. 석기시대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으니 청동기시대와 철기시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청동기시대는 구리와 주석을 결합하면 두 금속이 독립적일 때보다 더 튼튼한 소재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도구와 무기의 대대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지만 두 가지 뛰어난 발명품은 문자체계와 바퀴였습니다. 그리고 절기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 시기는 철을 일상생활에 천천히 도입하는 시기였죠. 철은 청동보다 멋진 디자인으로 성형하기가 훨씬 쉬웠습니다. 특히 강철로 변형된 철은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상당한 개선을 가져왔기 때문에 대단한 일이었죠. 도구는 청동에 비해 더 가볍고 더 저렴하고 더 강해졌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 보물이 기원전 아르가릭 시대 이후인지 아니면 청동기 시대인지에 대해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가장 최근의 연구는 이 유물이 기원전 1400에서 1200년에 만들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우선 이 유물들이 만들어진 지 약 500년 후에 철기 시대가 시작되었고 고대 장인들은 약 100만 년 전에 지구에 상륙한 금속을 다루는 방법을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날짜는 설명하기 정말 어렵지만 장인 정신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있습니다. 금속 세공인들은 단순히 떨어진 운석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장식용으로 사용하기 전에 운석을 잘 연구하고 그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들은 시행착오를 통해 알아냈을 것이고 이 외계 금속으로 작업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된 후에는 유물을 장식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또한 장인 정신에 기여한 페니키아인들도 있었죠. 페니키아인들이 반도에 정착하기 훨씬 전부터 이베리아 민족이 금속을 가공하고 도자기를 만들어 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금속 가공 기술이 등장하고 물레가 도입되면서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베리아 유물의 외계 기원을 알아냈지만 이 지역은 여전히 의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현대 언어에는 항상 원어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의 경우 라틴어이기 때문에 유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이베리아어는 현대 스페인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왜 스페인어는 이베리아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사실 오늘날 이베리어와 비슷한 언어는 없지만 바스크어만 이베리어와 비슷한 이유는 두 언어의 숫자 체계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유사점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바스크어는 다른 알려진 언어와 관련이 없는 언어, 즉 유럽에서 유일하게 분리된 언어로 분류됩니다. 이베리어는 분류되지 않은 언어입니다. 이베리어로 쓰인 문자는 다양하게 해독되었지만 언어 자체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베리아 사람들이 사용했던 알파벳을 보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알파벳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 잠깐만요. 이건 좀 무리일지도 몰라요. 페니키아인들이 이베리아 반도에 왔을 때 이베리아인들을 위해 그들의 알파벳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솔직히 이베리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문자 체계를 그대로 베끼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을 테니 완전히 다른 모양이 될 때까지 수정했을 거예요. 그냥 영감을 받아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고 해두죠. 언어학자들은 대부분의 문자가 어떻게 들리는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베리아어를 번역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이베리아어는 인도 유럽어가 아닌 언어이며 2000년 전에 사라졌고 우리를 도와줄 유사한 언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정말 답답하죠? 무덤, 동전, 도자기, 납접시, 심지어 동굴 벽 조각에서 2000개 이상의 이베리아 비문이 발견되었지만 몇 개의 단어를 제외하고는 그 의미를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들이 위대한 사상가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들이 남긴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베리아 문화에는 재능 있는 장인들이 만든 놀라운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속 공예와 도자기뿐만 아니라 섬세한 조각품, 직물, 장신구 및 기타 개인 장신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모든 사치품을 만드는 데 대농민 계층에 크게 의존했다는 점입니다. 이베리아 사회의 중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가축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에 따라 농사의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예를 들어 북쪽에서는 곡물 재배에 주력했고 발렌시아에서는 올리브 오일과 기타 농업에 집중했습니다. 서양에서는 동물을 기르는 것이 주요 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필수적인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이러한 농업 자원을 통제하고 장인들을 고용한 이베리아 사회의 상류층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원전 7세기경에는 페니키아인들과 교역하고 화려한 사치품을 즐기며 부유한 삶을 살던 이베리아의 왕자 그룹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엘리트 계층은 매장 관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화장은 이베리아 사람들의 장례 방식이었으며 부유한 사람들의 묘지에는 부자들의 패션과 헤어스타일을 엿볼 수 있는 온갖 종류의 호화로운 물품과 장례용 조각품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흥미롭게도 기원전 6세기부터 눈에 띄게 매장 건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이러한 정교한 장례 풍습이 소수의 엘리트들만의 전유물이 되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한편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농부, 장인, 군인, 노동자와 같은 대다수의 사람들의 운명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한때는 꽤 발전된 문명이었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연구자들은 대규모 지진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최근 이탈리아의 한 중세 성 아래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숨겨진 통로를 발견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새로 발견한 모나리자 제작자의 15세기 스케치를 따라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르네상스 시대 건축물 중 하나를 찾게 되었습니다. 스포르차 성의 건설은 1358년에 시작되었지만 약 한 세기 후 지역 위기 상황에서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450년 밀라노 공작 프란체스코 스포르자가 옛 폐허 위에 재건하기로 결정했어요. 그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아들 루도비코가 그 뒤를 이어 성을 계속 개선했습니다. 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비롯한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을 불러들여 성벽을 장식했어요. 오늘날에도 목판의 방에서 레오나르도의 프레스코화를 볼 수 있습니다. 다빈치는 성에서 작업하는 동안 외벽 아래에 숨겨진 역사적인 지하 통로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1487년에서 1490년 사이에 그려진 이 그림은 파리의 프랑스 국립박물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스케치는 매우 정밀하며 레오나르도가 요새 설계에 관심이 많았고 기존 구조물을 기록하는 데 능숙했음을 증명합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루도비코는 아내가 묻힌 성당으로 바로 연결되는 지하 통로를 건설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루도비코는 1491년 베아트리체와 결혼했고 1497년
베아트리체가 출산 중 세상을 떠나면서 행복했지만 비극적으로 짧은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공작은 사랑하는 아내를 애도하는 동안 몇 주 동안 두문불출하며 수염을 기르고 검은 옷만 입었습니다. 비밀 터널은 0.8km가 넘는 길이로 루도비코가 은밀하게 그녀의 무덤을 방문할 수 있게 해줬을 것입니다. 성이 포위되었을 때 탈출 경로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터널은 아무도 그 존재를 확실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르네상스 시대의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학자들은 마침내 그 비밀스러운 역사를 밝혀냈습니다. 그들은 지표2가 레이더와 레이저 스캐닝을 결합하여 성 아래의 모든 구조물에 대한 정확한 3D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다빈치가 그림에서 암시한 터널을 발견했으며 이 터널은 역사적인 지하 통로 시스템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보존된 모든 건축물뿐만 아니라 더 이상 볼 수 없는 고대 건축물까지 보여주는 성의 완전한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가상 경로의 증강현실을 추가하여 방문객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숨겨진 통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천재가 실제로 과학자들이 최근 발견한 숨겨진 통로를 만드는 데 참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다른 발명품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사진이나 인공위성의 개념조차 생기기 훨씬 전인 1502년에 최초의 위성지도를 만들었어요. 이탈리아의 유명한 인물 체사레 보르지아는 레오나르도를 볼로나 근처의 이몰라라는 작은 마을로 초대하여 매우 상세한 지도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당시에는 축적으로 정확한 거리를 표시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지도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용, 장미, 멋진 성, 산맥, 꽃 및 기타 예술적 디테일로 지도를 장식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지도는 내비게이션을 위한 실용적인 도구라기보다는 전시를 위한 아름다운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체사레 보르지아는 매우 기능적인 것을 원했고 레오나르도는 지도 제작 분야에서 혁신적인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이몰라의 위성 이미지와 레오나르도의 지도를 비교해보면 그 유사성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는 모든 골목, 거리의 곡선, 도로, 심지어 건물의 정확한 크기까지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연필, 자, 나침판 그리고 자신이 구안한 몇 가지 발명품만을 사용하여 수작업으로 해냈습니다.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이 천재는 움직일 때마다 회전하는 큰 바퀴를 들고 몇 주 동안 거리를 걸으며 케이블로 거리를 기록했습니다. 자기 나침판을 사용하여 정확한 방향을 결정했어요. 그는 또한 원안의 각도를 측정하는 부솔라라는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도로의 정확한 회전 방향과 교차로의 크기를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집과 주요 도로 사이의 거리를 파악했습니다. 그런 다음 집으로 돌아와서 메모와 계산을 통해 놀라운 정밀도로 지도를 그렸습니다. 다빈치는 피렌체 인문주의자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가 개발한 기술을 작품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극좌표를 사용하여 도시 전체를 원안에 배치할 수 있는 매핑 방법을 만들었죠. 도시의 중심에서 나침판의 주요 방향을 나타내는 8개의 직선이 만납니다. 레오나르도는 이 시스템을 사용하여 도시를 8개의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는 아주 작은 건물 하나도 놓치지 않았고 그 덕분에 당시 가장 진보된 지도를 만들 수 있었죠. 이 이탈리아의 천재는 사람이 날 수 있는 기계를 만들겠다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새, 박쥐, 연희 공중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연구하고 특별한 비행 기계를 설계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움직임을 모방할 수 있다면 인간도 그들처럼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빈치의 디자인은 박쥐와 매우 흡사했는데 2개의 크고 뾰족한 날개가 10m가 넘게 뻗어 있었습니다. 그는 가벼운 소나무로 프레임을 만들고 생사로 덮어 튼튼하면서도 너무 무겁지 않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비행하는 사람은 중앙에 있는 나무판 위에 엎드려서 날았습니다. 날개를 펄럭이게 하려면 조종사는 막대와 도르래로 연결된 크랭크를 발로 페달을 밟아야 했습니다. 추가 동력을 위한 수동 크랭크와 조향을 돕는 헤드피스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손과 발을 움직이면 새의 날개처럼 날개가 펄럭이고 비틀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기계를 땅에서 들어올릴 만큼 힘이 강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중에서 한 번은 작동했을지 몰라도 사람이 스스로 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레오나르도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겠지만 그의 놀라운 아이디어는 몇 세기가 지난 후에도 비행기계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다빈치는 많은 발명품으로 시대를 앞서갔지만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아이디어는 미래지향적이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의 고대 터널을 건설한 스포르차 가문의 후원을 받아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팔을 움직이고 목을 돌리고 입을 벌리고 닫을 수 있는 기계 기사를 설계했습니다. 다빈치는 해부학과 신체 움직임의 역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독특한 작품은 외부 케이블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수동 크랭크로 움직였고 내부 기어 구동 메커니즘도 있었습니다. 약 450년 후인 1950년대에 다빈치가 그린 로봇 기사의 상세한 스케치가 재발견되었습니다. 여러 연구자들이 이 스케치로 로봇을 재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2002년 나사와 록히드 마틴을 위해 시스템을 개발한 로봇 공학자가 이 오래된 노트에서 영감을 얻어 다빈치의 로봇 기사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레오나르도가 스포르차 공작을 위해 만든 또 다른 디자인은 쉽게 분해하여 운반할 수 있는 특별한 종류의 다리였습니다. 이동 중에 강이나 해자를 건너야 하는 군대를 위해 만든 다리였어요. 이 다리는 물을 건너 반대편에 작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퀴가 달려있고 밧줄과 도르래 시스템을 사용했기 때문에 빠르게 설치한 후 빠르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특별한 무게추까지 달았죠. 레오나르도는 이 다리가 가벼우면서도 튼튼하다고 기록했고 공작을 위해 이와 같은 다리를 여러 개 설계했습니다. 그의 다른 설계 중 하나는 매우 빠르게 건설할 수 있고 군대가 여러 강을 가로질러 이동할 수 있는 다리였습니다. 과학자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숨겨진 통로를 계속 연구하면서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건축의 경이로움을 새로 발견할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이 마침내 네스오 괴물의 미스테리를 풀었습니다. 스포일러 알려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진짜 괴물은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살아남은 공룡이거나 물 위에 떠다니는 파편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스오 괴 생명체에 대한 많은 발견 덕분에 또 다른 이야기의 증거를 얻었습니다. 1933년 조지 스파이서라는 남자와 그의 아내가 네스오 해안을 따라 운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긴목을 가진 거대한 무언가가 도로를 가로질러 움직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마치 선사시대에나 나올 법한 생명체처럼 보였죠.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공룡 같은 괴물이었어요. 그 순간부터 네스오 괴물설이 산불처럼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네스오 괴물 목격 사건은 불과 1년 후인 1934년에 한 남성이 네스오 괴물의 가장 유명한 이미지인 넷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사진을 찍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어쨌든 외과 의사가 찍은 사진으로 알려진 이 사진에는 목이 긴 괴물이 물 밖으로 솟아오르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수년 동안 사람들은 이 괴물이 진짜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진실이 밝혀졌어요. 사진 촬영을 도운 남성 중 한 명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 사진은 연출된 것이었어요. 사진이 공개되었을 때 사진이 크게 잘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사진 속 동물은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보였고 네스오 괴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설에 힘을 실어주었죠. 1960년대에 네스오 괴물의 미스테리를 규명하기 위한 최초의 과학적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연구팀이 수중 음파 장비를 들고 호수로 가서 거대한 생물의 증거를 찾기 위해 몇 시간 동안 물속을 스캔했어요. 그들이 발견한 건 수수께끼였습니다. 연구팀은 네스오 깊숙한 곳에서 움직이는 여러 물체를 촬영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연구팀은 확실한 물체를 포착하지는 못했지만 이 목격은 네스오에 실제로 거대한 무언가가 살고 있다는 믿음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 후 네스오 괴물의 미스테리에 대한 연구가 계속 등장했습니다. 1972년에는 수중 사진의 도움으로 일부 연구원들이 이상한 이미지를 포착하는 데 성공하여 사람들이 잠시나마 희망을 가졌어요. 하지만 사실 네스오 괴물에 대한 초기 연구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네스오 괴물에 대한 신비로운 마법 이론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이론은 옥스포드 대학교의 동물학 교수의 이론으로 괴물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어요. 한편 그는 이 지역에서 어떤 골격이 발견된 적이 없다고 해요. 게다가 어부들이 어망에 이 괴 생명체를 닮은 것을 잡은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이것이 실제할 수 없다는 증거로 작용합니다. 증거로 제시된 네스오 괴물의 유명한 사진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간단해요. 교수는 좀 더 현실적인 설명을 제시합니다.
그는 이 사진들이 떠다니는 파편이나 가마우지처럼 목이 길고 물속 낮은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새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이 그의 제안을 반박하자 그는 인간의 심리를 기반으로 사람들이 종종 실수를 저지르고 사물의 크기를 잘못 판단한다고 설명해요. 특히 방금 본 것일 때 그리고 특정한 것을 보고 싶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목이 길고 머리가 작은 동물이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 중 상당수는 2억 5,500만 년 전에 살다가 공룡과 함께 사라진 거대한 해양 파충류 플래시오사우루스를 묘사하고 있어 일부 사람들은 이 동물이 살아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플래시오사우루스가 오랜 세월 동안 살아남았다는 생각은 이 괴물이 처음 목격된 이래로 계속되어 온 이론입니다. 하지만 이 연구자는 이를 믿지 않습니다. 그는 이 지역에서 6,600만 년 전 이후로 플래시오사우루스의 화석은 발견된 적이 없다고 설명해요. 네소 물속에 선사시대 생물이 여전히 숨어있다는 생각은 과학적으로 맞지 않아요. 두 번째 이론은 네소 괴물 현상을 50년 넘게 연구한 영국 자연학자의 이론이에요. 그의 결론은 조금 덜 극적입니다. 그는 목이 긴 생물을 목격했다고 보고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동물을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사람들이 바다뱀을 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네소 괴물을 목격했다는 보고는 스카치 위스키 증류나 다른 설명이 나오기 훨씬 전인 6세기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이 바다뱀에 대한 초기 보고는 뱀처럼 긴 몸에 여러 개의 혹을 가진 커다란 생명체를 묘사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생물이 배만큼이나 컸다고 말했고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무언가가 헤엄치는 것을 보았다고 맹세했습니다. 이러한 초기의 바다뱀 목격담 중 상당수는 큰 물고기나 헤엄치는 새와 같은 호수의 일반적인 동물에 대한 오해나 과장된 이야기일 수 있어요. 네소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형 장어였을 수도 있어요. 이 장어는 특히 움직일 때 물속에서 길고 물결치는 생명체처럼 보였을 거예요. 특히 어두운 곳이나 안개가 자욱한 곳에서 멀리서 이 장어를 본 사람들은 훨씬 더 신비로운 생물로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론은 내시는 단지 일련의 정상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는 두 개의 배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발생하며 멀리서 보면 마치 생물처럼 보일 수 있는 큰 물 웅덩이를 만들어요. 네소 애호가들은 강과 네소가 만나는 포트 아우구스투스에서 촬영한 영상을 통해 이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여주기도 했어요. 이 애호가들은 적외선 카메라와 특수 수중 마이크를 장착한 드론을 이용해 네소를 수색할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소는 길이가 약 37km, 수심이 213m가 넘는 거대한 호수예요. 그래서 연구팀은 드론과 적외선 카메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시를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과학적 설명이 부족한 건 네소 괴물뿐만이 아닙니다. 예티와 사스쿼치도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목격담이 있었죠. 사람들은 이 괴 생명체에 대한 영화를 만들고 진실을 찾기를 희망했어요. 하지만 최근의 연구와 증거에 따르면 사스쿼치의 존재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과학자들은 사스쿼치 목격담을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생동물을 연구하는 생물학자들은 외딴 지역에 설치하여 지나가는 동물의 이미지를 촬영하는 카메라 트랩으로 오랫동안 찾기 어려운 종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 카메라는 움직임을 감지하고 사진을 찍어 다양한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에 대한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해요. 카메라 트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사진을 수집하면서 기록된 종의 수가 증가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수가 정체되어 새로운 종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연구원들은 카메라가 많이 배치된 후에는 새로운 종, 특히 빅풋이나 예티와 같은 대형 종을 발견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말해요. 이러한 동물이 서식한다는 소문이 있는 지역에서 수년 동안 카메라 트랩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지금까지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빅풋이나 예티를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찍은 흐릿한 사진이나 흔들리는 동영상을 증거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생물학에 대한 과학적 이해도 빅풋의 존재 가능성을 희박하게 만듭니다. 흔히 유인원으로 묘사되는 빅풋은 북아메리카에서 진화해야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유인원은 아프리카에서 진화했으며 아메리카 대륙에 진출한 유일한 유인원은 호모사피엔스로 그 조상은 약 16,000년 전에야 베링 해협을 건넜어요. 빅풋과 같은 새로운 종이 진화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신비한 생명체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과학적 증거는 빅풋이나 예티와 같은 생명체가 현실적이라기보다는 판타지에 가깝다는 결론을 확고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광범위한 과학적 연구 끝에 네스호 괴물의 미스테리를 과학이 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는 순전히 허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지역은 1조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곳 테커패스에 엄청나게 가치 있는 무언가가 숨어 있고 네바다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와 글로벌 관계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 겁니다. 맥더밋 칼데라는 네바다 북부와 오리건 남부에 걸쳐 있는 길이 약 45km, 폭 35km의 광활한 지역입니다. 훔볼트 카운티에 위치한 조용한 시골 지역으로 주요 도시가 하나뿐이지만 향후 5에서 10년 안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곳이에요. 그곳에서 화이트 골드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리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금속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설명하려면 저울이 필요합니다. 한쪽에는 리튬 덩어리를 놓고 다른 한쪽에는 사과를 놓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나요? 둘의 부피가 같다면 저울은 사과 쪽으로 기울어질 거예요. 리튬이 매우 가볍기 때문이죠. 리튬의 밀도는 세제곱센티미터당 약 0.534g으로 상온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가벼운 고체예요. 리튬은 또한 반응성이 매우 높아요. 즉 다른 원소와 매우 쉽게 결합하고 쉽게 불이 붙을 수 있어요. 물과 섞으면 불이 나요. 공기에 노출시키면 또 불이 납니다. 하지만 가벼움과 높은 반응성을 결합하면 스마트폰, 노트북, 심지어 전기자동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배터리에도 적합한 소재가 탄생해요. 네바다에는 약 1600만 년 동안 이 보물이 숨어 있었어요. 맥더밋 칼데라는 화산 폭발로 용암을 뿜어내고 미네랄이 풍부한 물로 가득 찬 거대한 호수를 만들었던 화산지대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호수는 말라버렸고 리튬이 가득한 두꺼운 점토층이 남게 되었죠. 현재 테커패스 광산은 약 1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미개발 리튬 매장지 중 하나에 자리 잡고 있어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연간 약 4만 톤의 고품질 리튬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대 80만 대의 전기 자동차에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양이에요. 앞서 언급했듯이 리튬은 현대 배터리의 근간을 이루는 금속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가 친환경 에너지를 향한 경쟁을 벌이면서 리튬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가격이 10배 이상 상승해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배터리 금속이 됐어요. 즉 리튬은 마그네슘, 니켈, 코발트 및 기타 충전식 배터리에 사용되는 재료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현재 우리는 연간 약 166만 톤의 리튬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중 약 85%는 대부분 자동차용 배터리를 만드는 데 사용돼요. 전문가들은 2030년에서 40년 사이에 현재 940억 달러에서 1880억 달러로 2배의 자금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배터리에 대한 투자는 200% 이상 증가해서 6,860억 달러에 달할 거예요. 결국 2050년까지 리튬 수요는 지금보다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요. 네,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건 알지만 전 세계에 테커패스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광산은 모든 것을 계속 운영하는 데 핵심이 될 거예요. 미래의 수요는 말 그대로 자동차, 전기 자전거, 스쿠터, 재생에너지 저장과 같은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네바다는 글로벌 에너지 혁명의 진원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2030년까지 오염을 50% 줄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중 큰 부분은 가스 구동 차량을 전기 차량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이를 실현하려면 미국은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리튬이 필요할 거예요. 현재 미국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금속은 칠레와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에서 생산돼요. 따라서 미국이 이 시장의 선두주자가 되려면 테커패스와 같은 프로젝트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과제가 있습니다.
광산에서 리튬을 발견하는 것과 리튬을 정제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다이아몬드를 세심하게 깎고 모양을 만들어 반짝임을 살리고 반지와 목걸이로 판매하는 것처럼 리튬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야 해요. 광산에서 채굴한 원료를 배터리와 같은 제품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순수한 형태로 정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전 세계 리튬 이온 배터리 생산량의 약 75%를 담당할 정도로 이 부분을 거의 장악하고 있어요. 즉, 어떤 국가가 자국 땅에서 이 강력한 금속을 발견하더라도 이를 정제하는 데는 중국의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따라서 미국은 공급망을 강화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당국은 네바다 프로젝트에 20억 달러가 넘는 대출금을 투자할 정도로 이 가능성에 큰 기대를 걸고 있어요. 이 때문에 테커패스는 미국을 전 세계 리튬 생산의 선두주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들의 추정이 맞다면 맥더미 칼데라에는 전 세계에 알려진 리튬 매장량의 거의 절반이 매장되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세계 최대 매장량 기록을 보유하고 있던 볼리비아의 소금 평지에서 발견된 매장량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양이에요. 이 발견은 훔볼트 카운티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자연에 둘러싸인 조용한 거리는 다시는 예전과 같은 느낌을 받지 못할 거예요. 광산에는 약 2,000명의 근로자가 필요하며 이들은 다른 도시에서 이곳으로 이주할 거예요. 그 노동자들은 집, 병원, 아이들을 위한 학교, 기타 여러 서비스들이 필요하겠죠. 파급 효과가 어떨지 예상이 되세요? 건설 기간 동안 한 사람이 프로젝트에 일하기 위해 고용될 때마다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주에서 6명이 더 고용될 거예요. 테커패스는 네바다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의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사람들은 이 광산이 35년 동안 운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매년 2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테커패스에서 그들은 점토에서 리튬을 추출할 텐데요. 이 과정은 이전에는 이렇게 큰 규모로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종의 성공과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성공한다면 산업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 누가 이 모든 것에 관심이 있을까요? 미국의 리튬 시장에 주목하고 있는 대기업 3곳이 있습니다. 먼저 엑손모빌이에요. 이 거대 석유 기업은 2027년까지 리튬 생산을 시작하고 2030년까지 전기 자동차의 최고 공급 업체가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쉐보레와 캐딜락 같은 대형 자동차 브랜드의 배후에 있는 제너럴 모터스도 있습니다. 그들은 테커패스의 지분 38%를 인수하기 위해 6억 2,5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할 정도로 이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2023년 텍사스에 리튬을 가공하는 공장을 짓기 시작했어요. 이는 공급망의 더 많은 부분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려는 계획의 일환입니다. 이제 리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으니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다 떨어지면 어쩌지? 리튬은 채굴을 통해 생산되며 금과 마찬가지로 유한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마트폰이나 전기차를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리튬 이온 배터리가 부족해진다면 새로운 배터리 생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열 배터리가 차세대 대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열전지는 풍력이나 태양광과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부터 여분의 에너지를 저장하는데 매우 저렴합니다. 따라서 적은 비용으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는 주로 철강, 시멘트, 화학제품 생산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 사용됩니다. 열 배터리는 대형 건물의 냉난방에도 사용되고 있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프로젝트가 이 기술을 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개인 공간에 도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열 배터리가 전기 배터리만큼 잘 알려질 수 있으며 곧 일상생활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아마존강은 피라냐, 황소상어 등 만나고 싶지 않은 생물로 유명하지만 이보다 더 위험한 강이 세계 곳곳에 존재합니다. 그중 가장 깊은 강인 콩고강은 일부 구간에서는 빛조차 닿지 않을 정도로 깊게 내려가기도 해요.
이 강은 적도를 2번이나 가로지르는 유일한 주요 강으로 올림픽 수영장 13개 이상을 채울 수 있는 양의 물을 매 초마다 대서양으로 운반합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은 보트 여행자라도 강 상류의 강한 물살과 급류, 하류의 폭포와 협곡을 모두 통과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콩고 해류는 너무 빠르고 강력해서 산과 바다처럼 동물들을 갈라놓기도 해요. 서로 반대편에 도달하지 못하고 번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 강둑에서 따로 진화하는 새로운 종의 물고기가 있어요. 이곳에 서식하는 가장 위험한 물고기 중 하나는 골리앗 타이거 피쉬입니다. 최대 1.5m까지 자라고 시속 40km의 속도로 이동하는 이 괴물은 피라냐의 친척입니다. 입에는 날카로운 이빨이 가득해요. 암컷은 수십만 개의 알을 낳고 새끼는 태어날 때부터 포식자예요. 아프리카에서 악어와 심지어 인간까지 공격한 유일한 민물고기인 골리앗 타이거 피쉬를 두려워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죠. 좋아요. 거기서 수영하지 마세요. 이 강에는 울창한 정글과 뱀, 공격적인 하마 등 굶주린 야생동물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 아프리카의 수상 고속도로로 사용되기 때문에 몇 주 동안 이 강을 여행하는 바지선은 최대 2,000명의 사람들로 붐비고 때때로 전복되기도 합니다. 현지 민담을 믿는다면 두려워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콩고강 유역에 살고 있다고 전해지는 공룡 같은 괴물, 강물의 흐름을 막는 자인데요. 지난 세기 동안 100건이 넘는 목격담이 있었지만 이 괴물이 진짜라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아시아의 칼리강에는 끔찍하고 미스테리한 이야기가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진흙색 물돼지로 묘사되는 괴물이 겁에 질린 목격자들이 보는 앞에서 수영하는 사람들을 물속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었어요. 영국의 생물학자 제레미 웨이드가 이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는 모든 끔찍한 사건이 약 6.5km에 이르는 특정 지점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생물이 먹이를 많이 먹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웨이드는 수심 측심기로 물속을 살펴본 결과 소용돌이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이 괴물은 집에서 키우는 물소 한 마리를 물속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물소는 크고 무겁기 때문에 물소를 공격한 괴물은 엄청나게 강해야만 했죠. 바닷물 악어는 내륙까지 내려가지 않고 이 지역에서 가장 흔한 악어종은 차가운 물에서 살지 않아요. 이 지역에는 황소상어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웨이드는 수중에서 군치 메기 몇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중 몇 마리는 사람 크기였어요. 일반 낚싯대로는 이 괴물들을 잡을 수 없었지만 특별한 의식용 구조물이 그 일을 해냈습니다. 가장 큰 물고기는 길이가 2m에 달했고 무게는 일반 군치의 3배에 달했습니다. 사람이나 큰 동물을 쓰러뜨릴 수 있을 만큼 컸지만 웨이드는 칼리강에 더 큰 물고기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아메리카의 오리노코 강은 극커브와 강한 수중 조류로 인해 항해하기 위험한 곳입니다. GPS가 있어도 이곳에서는 길을 잃기 쉬워요. 갑작스러운 폭포가 곳곳에 있어서 생존을 위해서는 폭포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이 강은 희귀한 오리노코 악어가 서식하는 유일한 곳이며 꽤 무섭게 생긴 뱀파이어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어요. 파야라는 이름의 이 물고기는 잇몸에 날카롭고 뾰족한 단검이 나 있고 아래턱에서 2개의 길쭉한 송곳니가 올라와 있어요. 치아 교정과 교정기가 필요할 것 같지 않나요? 이 사나운 사냥꾼은 끊임없이 다음 희생양을 찾고 있고 다음 희생양은 중형 또는 대형 물고기가 될 거예요. 인간이 파야라를 잡으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상처를 내거나 물린 흔적을 남기지만 이 귀여운 물고기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사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네요. 중국의 황어는 그 색깔에서 이름을 따왔지만 항상 이렇게 노랗지는 않았어요. 적어도 3천만 년 전에 처음 형성되어 수세기 동안 30번 이상 물기를 바꿨습니다. 저 멀리 고원에서 하류로 흘러내린 노란색 퇴적물로 맑은 물이 진흙탕으로 변한 거죠. 이 세밀한 물질은 강 바닥에 쌓여 자연 댐을 형성했습니다. 강이 운반하는 엄청난 양의 물은 바다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해요. 그리고 바로 그때 대홍수가 발생해서 여러 시대에 걸쳐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어요. 지역 주민들은 제방을 더 높이 쌓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강 바닥이 주변 땅보다 높아지면서 강에서 흘러나온 물이 돌아갈 곳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심지어 강 하구까지 바뀌었습니다.
이제 강을 따라 거대한 댐과 제방이 강물을 가두기 위해 건설되고 있습니다. 파라나 강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두 번째로 긴 강으로 지류가 많아요. 안데스 산맥 근처의 고원지대에서 흘러 들어오는데 우기에는 엄청난 양의 물이 흘러내려요. 그래서 이 강은 누구의 완벽한 서식지일까요? 바로 피라냐입니다. 파라나 해역에는 이 무서운 물고기의 종류가 30에서 60종에 이릅니다. 2013년 말 더운 날 물가에서 더위를 식히던 해수욕객들을 공격했어요. 사람들은 물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물고 있다고 느끼자 강 밖으로 뛰어나오기 시작했어요. 다행히도 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없었지만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대담한 피라냐 공격 중 하나로 꼽히고 있어요. 생물학자들은 나중에 팔로메타라고 불리는 피라냐의 종류가 그 원인이며 인간이 번식지를 교란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군요. 파라나 강은 또한 보트와 수영하는 사람들이 극복하기 까다로운 강한 물살을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홍수가 자주 발생해서 주변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인 나일강은 11개의 국가를 거쳐 지중해로 흘러갑니다. 수세기 동안 탐험가들이 나일강의 발원지를 찾아 헤맸지만 이 거대한 강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아직까지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게다가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서 예기치 않게 방향을 틀어 수수께끼를 더하죠. 과학자들은 그 이유를 수백만 년 전에 거대한 지하 암석에서 찾았습니다. 나일강은 수세기 동안 문명의 가장 중요한 수로 역할을 해왔지만 평균 기린의 키보다 약간 더 큰 6m까지 자라는 악어와 같이 매우 위험한 생물도 서식하고 있어요. 이 악어는 육지에서 시속 48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으며 매년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이곳에 서식하는 하마는 때때로 배를 노리고 블랙맘바와 이집트 코브라 같은 독사도 위험에 가세합니다. 나일강에서 가장 위험한 생물 중 하나는 모기로 수십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질병을 옮깁니다. 아시아의 브라마푸트라 강은 거대한 히말라야 산맥에 물을 운반합니다. 산에 눈이 녹으면 강물이 범람해서 산사태를 일으키고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며 인근 국립공원에 사는 수백 마리의 동물이 목숨을 잃습니다. 이러한 홍수는 인도의 몬순 시즌인 6월부터 10월까지 폭우와 함께 흔히 발생해요. 브라마푸트라 강의 흐름은 지난 2세기 반 동안 엄청나게 변화했습니다. 침식은 강이 숨기고 있는 또 다른 위험입니다. 강 유역은 대부분 응집력이 약한 모래와 미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침식 속도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땅을 잃고 이재민이 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브라마푸트라 강은 조수간만의 차가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강 중 하나예요. 강이 바다나 대양으로 흘러드는 해류에 맞서 강을 밀어 올리는 강한 조류예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를 만나기 위해 차를 몰고 다리를 건너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다음날 다시 돌아가기 위해 차를 탔는데 어제 건너던 다리 아래에는 더 이상 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998년 10월 5단계 허리케인 미치가 온두라스 남부를 강타했을 때 온두라스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해 초 지역 당국이 재건한 촐루테카 다리는 이제 강이 다리 밑이 아닌 다리 주변으로 흐르기 때문에 유실된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구조물은 곧 온라인에서 아무데도 갈 수 없는 다리로 유명해졌습니다. 이 수로는 하룻밤 사이에 물길을 바꿨지만 보통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납니다. 강은 주변 지형에 아주 작은 변화라도 생기면 직선으로 흐르던 흐름을 멈춥니다. 쥐처럼 아주 작은 것조차도 강둑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 생쥐 가족이 강가에 집을 짓고 아늑한 구멍을 파기로 결정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이 이 구멍 안으로 들어가 느슨한 흙을 씻어내기 시작합니다. 몇 세기를 기다리면 이제 강이 이곳에서 구부러질 겁니다. 생쥐 가족이 걱정된다면 안 그러셔도 돼요. 물이 집에 침수되기 오래전에 이사했으니까요. 작은 하천의 경우 바닥도 더 작기 때문에 이런 일이 더 빨리 일어납니다. 해류가 돌을 부수고 땅이 돌을 끌어당기면 강바닥이 형성됩니다. 해류는 수로 중간에서 가장 강하며 그 힘이 강바닥을 직접 형성해요. 강을 흐르는 물은 흙과 다른 입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모든 물질은 샘에서 강하구로 그리고 지구의 바다로 흘러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입자가 어느 시점에 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해변을 포함한 여러 새 해변들이 미세한 입자에
모래에서 탄생하는 거예요. 강 반대편에서는 물의 흐름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는 이 물살은 말 그대로 옆 강둑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 침식 과정이 다시 시작됩니다. 강 침식은 흐르는 물이 토양을 침식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물의 힘이 너무 강해서 바위를 깎아 협곡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강둑이 부식질과 같은 느슨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면 우리가 꽃을 심는 토양이 흐르는 물로 인해 침식되기 쉽습니다. 평야의 강은 주변 지변에 저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유속이 느리고 넓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평지의 강에서는 파도가 보트를 뒤집어 놓을 염려가 없습니다. 산에서는 강물이 지표면의 흙과 자갈을 빠르게 씻어내어 그 밑에 안반을 드러냅니다. 이 안반은 단단히 묶여있기 때문에 계곡물은 말 그대로 안반을 씻어내지 못합니다. 따라서 물길이 방향을 바꾸는 데는 침식작용과 산과 언덕의 영향이 있습니다. 하천이 산이나 바위에 도달하면 그 주위를 흐르거나 바위를 뚫고 지나가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평지에서 강은 자연적인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더 구불구불한 길을 선택합니다. 이 모든 구불구불한 길은 발원지에서 하구까지 강의 총 길이를 증가시킵니다. 그러한 예로 미국의 거대한 미시시피 강을 들 수 있습니다. 미시시피 강은 구불구불한 곡선과 굴곡이 많은데 이를 사행천이라고 합니다. 지난 한 세기 반 동안에만 미시시피 강은 여러 차례 물길을 바꿨습니다. 마지막 주요 사건은 1876년 역사적인 도시 빅스버그를 물속에 가라앉혔을 때였습니다. 2년 후 미국 엔지니어 팀이 이 지역에 와서 야주 전환 운하를 건설하기 시작했고 이 운하는 완공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덕분에 다시 한번 배가 빅스버그로 항해할 수 있게 되었고 마을의 경제가 되살아났습니다. 19세기 미국 남부의 이 마을에서 일어난 일은 강 침식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길의 굴곡이 더 날카로워지고 물의 흐름이 빨라집니다. 이로 인해 침식 속도가 빨라지고 개별 굴곡이 서로 합쳐지는 지점까지 천천히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강은 밤새 곧게 펴지고 구부러진 곳에 맑은 모양의 호수가 남습니다. 이렇게 새로 형성된 수역을 우가코라고 합니다. 이 고인물 호수는 더 이상 샘물이 공급되지 않아 말라버리거나 늪으로 변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간이 농사에 필요한 물 초원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칸소주의 치코트 호수는 수세기 전에 미시시피 강에 의해 형성된 북미에서 가장 큰 우가코입니다. 미시시피 강의 발원지는 미네소타의 호수이지만 강은 다른 두 물길이 하나가 되거나 땅 아래에서 물이 솟아오를 때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존이 안데스 산맥에서 물을 얻는 것처럼 눈이 녹아내려도 강에 물이 공급될 수 있습니다. 수로의 발원지를 파악한 것은 까다로울 수 있고 아마존과 나일강 중 어느 쪽이 더 긴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과학자들이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아마존이 다른 어떤 강보다 더 많은 물을 운반한다는 겁니다. 지구의 바다로 유입되는 담수의 5분의 1이 이 남미 강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지도에서 아마존 강을 보면 페루에서 브라질로, 즉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도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미시시피 강과 비교하면 이 방향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강은 중력의 영향을 받아 아래로 흐른다는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아래로 흐른다고 해서 무조건 남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흐르는 물은 가장 쉬운 경로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기본 방향에 대한 규칙은 없습니다. 실제로 나일강이 북쪽으로 흘러 지중해로 향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입니다. 피라미드들이 있는 이집트 북부는 블루 나일강과 화이트 나일강이 합쳐져 나일강이 형성되는 수단보다 지대가 낮습니다. 북아시아의 오브강과 카나다의 맥켄지강은 모두 북서쪽으로 흐르고 동아시아의 황하강은 아마존과 같은 방향인 동쪽 태평양으로 흐릅니다. 이러한 주요 강은 하천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입니다. 흐르는 물은 항상 아래쪽으로 끌어당겨지기 때문에 중력은 물주기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결정하는 유일하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의 흐름은 가파른 경사면에서 더 빠릅니다. 흐름이 급격히 떨어지면 폭포가 형성됩니다. 베네수엘라의 엔젤 폭포는 800m 높이에서 물이 떨어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폭포입니다. 발걸음을 조심하세요.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은 톰슨 가젤의 속도에 쉽게 도달할 수 있지만 강이 여정의 끝에 가까워지면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강물은
근처의 땅을 깎아낼 만큼 충분한 에너지가 없습니다. 도중에 쌓인 사암과 같은 모든 퇴적물이 강물의 속도를 늦춥니다. 강이 바다나 호수와 만나는 지점에서 강은 제방을 따라 퇴적물을 제거하여 비옥한 토양이 풍부한 지역인 삼각주를 만듭니다. 인도의 겐지스 강은 세계에서 가장 큰 삼각주를 가지고 있으며 그 폭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고 우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마존에는 대서양의 강한 해류가 급류가 가져오는 모든 것을 씻어버리기 때문에 진정한 삼각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바닥의 중앙을 따라 흐르는 가장 깊은 부분을 수로라고 합니다. 해류가 가장 강한 곳이기 때문에 배는 이 수로 위를 지나갑니다. 수로를 확장하고 싶을 때 엔지니어들이 수로를 더 깊게 파기만 하면 대형 선박이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이 물길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종종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강둑을 강화하거나 물의 흐름을 막거나 돌리는 댐을 건설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운영된 댐은 이집트 파라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물론 이것이 최초의 댐이었어요. 아마존강은 길이 6,400km로 남미 9개국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로 건너는 건 불가능해요. 이 울창한 숲을 가로지르는 아마존강은 고속도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강 주변 지역의 사람들이 적게 살기 때문에 다리를 설치할 이유가 없죠. 강은 9m까지 올라갈 수 있고 5km밖에 되지 않는 폭은 단 몇 주 만에 50km 이상으로 넓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이곳에 다리를 건설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뉴질랜드의 모에라키 해안 마을에는 거대한 구형의 바위가 있습니다. 어떤 바위는 높이가 2m, 무게가 약 7톤에 달해요. 소 10마리와 맞먹는 무게죠. 마오리족의 전설에 따르면 이 바위들은 수백 년 전 난파한 큰 배의 잔해라고 합니다. 보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래와 자갈이 합쳐져 거대한 바위를 형성한 것이라고 하네요. 파도와 바람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매끄럽게 둥근 모양이 완성된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은 수백만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카와이젠 화산은 정상의 놀라운 청록색 호수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물에 들어갈 생각은 마세요. 이 호수는 산성 호수라고요. 게다가 가장 무서운 건 용암이 여기저기 흐를 때 분출되는 500도 이상의 황색가스입니다. 이 가스가 공기와 접촉할 때 눈부신 푸른 불꽃으로 연소되게 되는데 그렇게 화산에 푸른 용암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슬란드 남쪽에 있는 서트시 섬은 50년 전에 화산 폭발로 인해 형성되었습니다. 1963년 강력한 화산 폭발이 지구상에서 가장 젊은 섬을 하나 만들며 시작되었죠. 다양한 종류의 박테리아, 균, 곰팡이가 섬을 점령하기 시작했고 물개, 새 같은 많은 동물들이 이 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새와 바다의 파도는 섬 전체의 씨앗을 퇴적시켰고요. 안타깝게도 이 섬은 물과 바람의 침식 때문에 점점 작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브라질 해안에 위치한 섬입니다. 제 포르투갈어 실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이름은 자막을 참고해주세요. 완벽하게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청정구역 같습니다. 하지만 나쁜 소식은 위험한 뱀이 가득하니 이곳에 갈 땐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의사를 데려가야 한다는 거죠. 이 섬에는 4,000마리 이상의 골든 랜스 헤드바이퍼가 살고 있습니다. 이 90cm 길이의 뱀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독을 가진 뱀 중 하나입니다. 지구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오페라 하우스, 울룰루, 캥거루가 보이네요.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파도도 탈 수 있습니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의 웨이브록이에요. 물이 아니라 돌로 만들어진 파도예요. 높이는 15m, 길이는 90m에 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야생화가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의 전체 경관을 가득 채우는 겨울에는 비가 내리고 나면 정말 놀라운 모습이 된다고 해요. 아틀랜타에는 월드 오브 코카콜라 박물관이 있습니다. 비밀 레시피는 항상 경비가 삼엄한 대형 보안 금고에 들어있어요. 소수의 사람만이 이 금고의 문을 통과할 수 있고요. 1886년 설립 이래로 코카콜라에서는 가장 정직한 직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에게 이를 비밀에 붙였습니다. 2006년에는 전 직원이 이 공식을 펩시에 팔려고 했는데 펩시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를 코카콜라에 알렸다고 합니다. 물방울무늬 호수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간다면 꼭 들려야 할 곳입니다. 여름에 불볕더위가 호수의 물을 증발시키면 호수에는 노란색, 파란색, 녹색의 물반점이 남습니다.
이 웅덩이는 나트륨, 칼슘, 황산, 마그네슘 등등 다양한 종류의 미네랄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거나 발을 담그지 않는 게 좋아요. 호수 전체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으며 이 지역이 얼마나 문화적으로 생태학적으로 예민한 곳인지를 알려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데스밸리에는 세일링 스톤이라는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1900년대 초반부터 사막을 가로질러 스스로 움직이는 이 돌의 미스테리는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겨울 이후 바람 때문에 생기는 얇은 얼음막이 바위를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까지 그 바위 중 어떤 것도 움직이는 것을 본 사람은 없다고 해요. 과학자들이 이곳에 타임랩스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그 영상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바위가 땅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파타고니아의 아름다운 지역에 위치한 칠레의 대리석 동굴은 6,000년 이상 동안 파도가 바위를 닳게 만들며 형성된 것입니다. 수정처럼 푸른 벽에는 아름다운 초록색 물이 반사되죠. 카약을 타면 정말 멋진 경험이 될 거예요. 뉴욕의 체스넛 리지 공원에서는 영원히 타는 불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불꽃은 폭포 아래에 있어서 더 눈에 띄죠. 간혹 불길이 잠시 꺼지기도 하지만 잠시 후 다시 불이 붙습니다. 대개 그곳을 지나는 등산객들 몇몇 덕분이에요. 캐나다 뉴 브런즈윅에 있는 마그네틱 힐에 차를 세우면 자동차가 언덕 위로 굴러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저 착시일 뿐이에요. 전 세계에는 이런 언덕이 몇 개 있습니다. 기울어진 모습은 사실 반대입니다. 원근감을 주는 지평선이 없기 때문이죠. 푸에르토 모스키토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밝은 생물 발광만은 푸에르토리코의 해안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적 로베르토 코프레시와 그의 작은 배인 엘 모스키토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이름이에요. 성가신 모기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여름 내내 몇 달 동안 여러분은 밤에 수백만의 작은 미생물들이 서로 부딪히며 푸른 빛을 내뿜는 아름다운 바다를 즐길 수 있을 겁니다. 필리핀의 초콜릿 힐은 필리핀 보홀섬 중앙에 위치한 언덕으로 아주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0개에서 2000개 정도가 발견됐어요. 초콜릿과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잔디가 녹색에서 갈색으로 변하는 건기 이후의 색이 초콜릿색과 비슷하다고 하네요. 방콕에서 750km 떨어진 태국 북동부에는 7,500만 년 된 바위가 산 위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바위의 모양은 마치 함께 수영하는 고래 무리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바위의 별명은 3마리 고래바위입니다. 수백만 년 전 이 지역은 사막이었지만 긴 시간 동안 아주 극적으로 바뀌었죠. 이 사암산은 석층이라고 하는 지각층이 이동하고 메콩강에 의해 침식하며 판 구조가 변해 위로 올라오게 됐어요. 그렇게 오늘날의 독특한 형태의 암석이 형성되게 된 거예요. 볼리비아의 우유니 사막은 세계에서 가장 큰 소금 평원입니다. 1,500평방킬로미터의 크기로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보다 2배나 더 큽니다. 겨울이 지나면 9월부터 5월까지 이 소금 호수는 아름다운 하늘을 비추는 거울로 변신을 하죠. 소금이 수평선까지 이어져 끝없는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남은 얇은 층의 물은 하늘을 반짝여 보이게 만들어내고요. 꼭 방문해야 할 세계 여행지 중 하나랍니다. 베네수엘라의 카타툼보강은 하루에 거의 300번의 폭풍우가 치는 곳으로 아마 1년에 세계에서 가장 폭풍우가 많이 치는 곳일 겁니다. 번개 폭풍은 매우 지속적이고 3개월 전에 예측이 가능해요. 우기인 10월 동안에는 번개가 1분에 30번씩 번쩍이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해가 질 때 강한 바람이 산 3개를 둘러싸며 물 위로 폭풍 구름을 형성하며 부는데 습한 공기에 물방울이 차가운 공기 속 얼음 결정체와 충돌하면 정전기가 거의 매일 밤 치는 그 번개 폭풍을 일으킵니다. 일본의 남쪽 끝에는 요나군이 해저 유적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유적지가 아틀란티스처럼 수천 년 전에 파도 밑으로 사라진 전설적인 태평양 문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이 정말로 사라진 문명의 흔적이든 자연이 그저 장난을 친 것이든 다이빙을 하기에는 정말 멋진 곳일 거예요. 건물 내부에는 성, 사원, 경기장처럼 보이는 석조물이 있고 커다란 벽처럼 보이는 것으로 길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채석장 작업 흔적, 흐릿한 얼굴 그림, 동물 모양으로 조각된 바위 같은 것도 발견됐어요. 몇몇 과학자들은 돌의 대칭이 보고된 것만큼 확실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각된 바위라기보단 그저 오랜 세월 동안 물 때문에 닳아버린 단단한 바위처럼 보인다고 하네요. 크로아티아의 플리트비체 호수 국립공원에는 여러 개의 폭포와 지하수 수로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높은 건 높이가 70m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그림 같은 배경에 천연댐과 호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초원에는 다양한 야생화가 가득하며 갈색곰, 회색늑대, 살쾡이, 사슴, 또 조류 관찰가들이 열광할 다양한 희귀조류가 300평방킬로미터의 국립공원을 집으로 삼고 있습니다. 로키 산맥을 넘어가 본 적이 있다면 북미 대륙의 중추인 대륙 분활 도로 표지판을 보셨을 거예요. 그 서쪽의 모든 분수령은 태평양으로 이어지고 동쪽 경사면의 모든 분수령은 대서양으로 곧장 이어집니다. 와이오밍에는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못하고 양쪽 바다로 동시에 흘러가는 개울이 하나 있어요. 투 오션 크릭은 티턴 산맥의 높은 곳에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눈 덮인 봉우리는 개울이 고산 초원과 울창한 숲을 통과하며 하강을 시작할 때 완벽한 배경을 제공해요. 개울이 계속 흐르다 보면 투 오션 패스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개울이 아틀란틱 크릭과 퍼시픽 크릭의 두 갈래로 갈라지는 지리적 교차로예요. 퍼시픽 크릭은 서쪽으로 흘러 더 큰 스네이크 강 유역의 일부가 되어 스네이크 강으로 흘러들어가 결국 콜롬비아 강과 합쳐져 태평양에 도달합니다. 애틀랜틱 크릭은 동쪽으로 향해서 옐로스톤 강, 미주리 강, 미시시피 강으로 흘러들어가 결국 멕시코만으로 흘러들어가요. 지도에서 두 강의 유역을 연결하면 오리건과 루이지애나 사이에 하나의 파란색 선이 표시돼요. 두 대양 사이의 북서 항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탐험가들은 이 개울을 이용할 수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주 작은 배를 이용해야만 했으니까요. 일부 과학자들은 커스로트 송어가 운이 좋았던 것도 그런 시기였다고 믿고 있어요. 그들은 스네이크 강에서 옐로스톤 강으로 이동하는 데 성공했는데 아마도 투 오션 크릭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적으로 물고기는 민물에서 바다까지 9,6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할 수 있어요. 이 크릭은 그 여정에 딱 맞는 장소일 수 있습니다. 그랜드 티턴 국립공원에는 투 오션 패스로 이어지는 하이킹 코스가 있습니다. 모험심이 강하다면 말 그대로 대륙의 교차로에 서서 두 개의 수중 여행의 시작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인도의 로나르 호수는 약 5만 2천 년 전에 말 그대로 갑자기 생겨났어요.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이 호수는 50만 년 이상 더 오래되었을 수도 있다고 해요. 처음에 과학자들은 이 호수가 오래전에 멸종한 화산의 고대 분화구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지질학자들이 토양과 물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로나르 호수의 기원이 우주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토양에서 발견되는 광물은 아폴로 프로그램 당시 지구로 가져온 달 암석에서 발견한 것과 유사합니다. 이 호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거의 6배나 무거운 거대한 운석이 남긴 충돌 분화구예요. 충격이 너무 강해서 화산암이 녹아 유리로 변했습니다. 22살이 되던 해에 이미 충분히 특이했던 호수가 갑자기 분홍색으로 변했어요. 초기 바비 영화 마케팅 캠페인의 일부가 아니었어요. 자세히 분석한 결과 물에는 독특한 미생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미생물들은 표면에 축적되어 분홍색 색소를 방출해요. 잠시 후 미생물은 바닥에 가라앉았고 호수는 다시 투명해졌어요. 호수에서 먹이를 얻은 플라밍고도 미생물의 일부분을 맛보고 평소보다 더 밝은 분홍색으로 변했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 중 하나는 그랜드 프리즘 스프링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온천 중 하나고 적어도 19세기부터 이곳을 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죠. 당시 한 무리의 사냥꾼들은 거대한 가마솥처럼 끓어오르는 쪽빛 호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수십 년 후 탐험대가 이 샘을 더 잘 연구하고 특이한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 이곳을 찾아왔어요. 하지만 가장 넓은 지점의 샘은 미식축구장보다 길기 때문에 특별한 배를 만들어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배를 타고 이동하는 과학자들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어요. 배가 뒤집히면 구명조끼는 무용지물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온천 한가운데의 물은 거의 끓는 온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생생한 색은 뜨거운 물 속에 사는 극한의 생물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중심부에서 멀어질수록 온도가 변합니다. 더위를 견디는 다양한 종들이 웅덩이의 다른 부분에 정착해서 유명한 다양한 색소를 만들어냈어요. 20세기 초 누군가 네바다의 블랙록 사막 일부의 관계를 시도하는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우물을 뚫었고 많은 물을 발견했지만 끓는 온도에 가까웠어요. 이 물은 농업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분명했고 그래서 인간이 만든 간헐천은 방치되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면서 탄산칼슘 침전물로 이루어진 인상적인 원뿔 모양으로 서서히 변했어요. 그러다가 1964년 한 지열 에너지 회사가 첫 번째 우물 근처에 또 다른 우물을 시추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물은 온도가 같았어요. 이번에는 에너지를 생산하기에 충분히 뜨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물을 막고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물이 계속 올라와서 첫 번째 간헐천은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플라이 간헐천이라는 이름을 얻은 두 번째 간헐천은 여전히 미네랄이 풍부한 뜨거운 물이 흐르고 있어요. 원뿔은 여러 가지 색을 띠고 있으며 열을 좋아하는 조류가 살고 있는 덕분에 지구에서 온 것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매년 여름 콜롬비아의 카니오 크리스탈레스 강은 액체 무지개 또는 오색 빛깔의 강으로 변합니다. 이 시기부터 가을이 끝날 때까지 강바닥이 빨강, 노랑, 초록, 파랑, 검정으로 변하기에 딱 좋은 조건이 갖춰져 있어요. 이 아름다움은 강에서 자라는 특정 수생식물, 즉 특별한 종류의 강초 덕분입니다. 우기에는 강물이 빠르게 흐르기 때문에 태양이 이 식물에 닿을 수 없어요. 건기에는 이 식물들에게 먹이를 줄 물이 충분하지 않죠. 따라서 계절 사이의 시간은 이 다채로운 쇼를 위한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광경이에요. 어느 순간 이 광경을 보려는 관광객이 너무 많아지자 과학자들은 이 생물 다양성의 핫스팟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희귀종 동물, 조류, 식물이 서식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생태 관광 트레일과 엄격한 개방 시간이 있습니다. 14년 8월, 튀니지의 한 남자가 일을 마치고 북쪽에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더운 여름 저녁이었는데 꿈을 꾸듯 갑자기 물이 바로 눈앞에 나타났어요. 사막 한가운데 호수가 있었는데 그는 며칠 전에는 없었던 호수라고 확신했어요. 이 새로운 수역은 신비한 호수라는 별명을 얻었고 실제로 큰 미스테리가 됐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맑고 시원한 물에서 수영을 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호수는 인기 있는 장소가 되었지만 며칠 후 물이 짙은 녹색으로 변했어요. 주민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호수에서 목욕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과 지질학자들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물이 수영하기에 위험하다고 발표했어요. 호수는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지하 하천에서 물이 솟아나지 않았고 비가 와도 물이 공급되지 않았죠. 그래서 물이 곰팡이가 피고 더러워졌어요. 호수에는 조류와 인체에 위험한 해로운 박테리아가 가득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또한 이 지역의 땅에 인산염이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물질은 썩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사람들이 사막 한가운데 있는 호수에서 목욕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호수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직 미스테리로 남아있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폭우가 땅의 구멍을 물로 채웠다고 생각해요. 또 다른 인기 있는 이론은 지진으로 인해 호수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지진 활동으로 인해 수면 위에 지각이 찢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지하샘물이 그 틈새를 채웠을 거고요. 따라서 이론상으로 호수는 언젠가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다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나일강을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라고 부르는 건 오해일 수 있습니다. 강의 길이를 측정하려면 단순히 시작점과 끝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것 이상을 수반해요. 강은 다양한 지류로 구성된 복잡한 시스템으로 전체 길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이러한 지류를 고려하면 미시시피 강의 경우 초기 수치는 최대 3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타스카에서 시작하여 뉴올리언스에서 끝나는 이 측정치는 하나의 길이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미주리 강을 포함하면 이 수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러한 불일치로 인해 아마존강과 비교한 나일강의 길이에 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글이 나일강을 세계에서 가장 긴 강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강을 인체 내의 정맥으로 상상해보세요. 키가 182cm인 사람의 정맥이 182cm밖에 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건 정확하지 않겠죠? 정맥은 마치 거대한 네트워크처럼 몸 전체에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강도 같은 원리로 작동하며 본류의 길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류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도 똑같이 중요해요. 대기강은 남미 북부의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아르헨티나 북부까지 엄청난 양의 수증기를 운반하는 기류가 특징인 흥미로운 기상현상이에요.
이 공중에 떠있는 고속도로는 생명의 필수적인 수분을 운반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브라질의 중서부, 남동부, 남부 지역으로 확장되어 이 지역의 강우 패턴을 형성해요. 이 미묘한 강이 한랭전선과 같은 특정 기상 조건과 만나면 잠재된 습기가 필요한 강우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강우량은 이 지역의 다양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브라질에 번성하는 경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현상의 중요성은 농작물의 관계를 가능하게 하여 농업 생산성과 식량 안보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분명해요. 또한 지역 강에 물을 보충하여 물의 흐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수생 생물을 지원합니다. 또한 이 강에서 모은 물은 댐 저수지로 보내져 국가에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제공해요. 공중 강이 운반하는 물의 양은 아마존의 거대한 흐름과 일치하거나 심지어 능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아마존강과 공중의 아마존강을 합치면 나일강보다 훨씬 더 큰 강이 돼요. 대서양과 콩고 분지의 숲에서 나오는 수분에 의해 기후가 주로 형성되는 콩고 분지에서도 대기강이 관찰됩니다. 이 놀라운 현상으로 인해 연간 1에서 2m의 물이 증발합니다. 이 강들은 크기와 강도는 다양하지만 평균적으로 미시시피강 하구의 흐름과 비슷한 양의 수증기를 운반합니다. 드물게는 매우 강력한 대기의 강은 그 15배까지 운반할 수 있어요. 이러한 강이 육지에 도달하면 축적된 수증기를 방출하여 강우 또는 강설의 원인이 돼요. 대기의 강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수증기 함량이 높고 바람이 강한 강은 특히 홍수가 발생하기 쉬운 유역에 머물러 있을 때 극심한 강수량과 홍수를 일으킬 수 있어요. 잘 알려진 대기강의 예로는 하와이 인근 열대 지역에서 미국 서부 해안으로 수분을 운반하는 강력한 시스템인 파인애플 익스프레스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는 여행을 방해하고 산사태를 유발하며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대기 하천이 위험을 초래하는 건 아니며 많은 하천은 물 공급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비나 눈을 공급하는 약한 시스템입니다. 또한 대기하천은 전 세계 물 순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미국 서부에서 물 공급 및 홍수 위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기의 강은 호수 발생 가능성 외에도 스노우팩의 바람직한 증가에도 기여해요. 2010년부터 최근인 2024년 초까지 워싱턴 서부에서 캘리포니아 남부까지 미국 서부 해안을 강타한 겨울 폭풍의 원인이 된 1년의 대기강은 특정 지역에서 28에서 63cm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수증기를 강으로 간주할 수 있다면 또 무엇이 강으로 분류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물이 전혀 없어도 강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 매혹적인 현상은 전통적으로 강 계곡을 가리키는 와디로 알려져 있습니다. 와디는 사막의 완만하게 경사진 거의 평평한 지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강과 달리 와디는 물의 흐름이 산발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영구적인 수로가 없습니다. 그 결과 제한된 물 공급과 풍부한 퇴적물로 인해 꼬불꼬불한 하천 패턴을 보여요. 하천 바닥에 도달한 물은 아래로 스며들어 에너지가 급격히 감소하고 퇴적물이 많이 쌓이게 돼요. 또한 와디는 퇴적물 댐을 형성하여 이후 돌발 홍수가 발생하면 하천 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흥미롭게도 바람은 와디 내 퇴적물 퇴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와디 퇴적물이 물에 잠기거나 습기가 차면 바람으로 인한 퇴적물이 그 위에 침전되어 물과 바람 퇴적물이 혼합된 퇴적물이 만들어져요. 강은 모래나 공기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매혹적인 표면으로 인해 독특할 수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디강은 특정 조건에서 수련의 잎을 닮은 특이한 얼어붙은 지형을 볼 수 있는 흥미로운 광경을 보여줍니다. 아이스 팬케이크 또는 팬케이크 얼음이라고 불리는 이 지형은 부드러운 파도가 얼음 조각을 충돌시켜 매끄럽고 둥근 모서리를 만들 때 자연적으로 발생해요. 이러한 얼음 디스크가 파도와 상호작용하면서 가장자리가 다듬어져서 수련의 잎을 연상시키는 모양을 갖게 돼요. 일반적으로 팬케이크 얼음은 슬러시 같아요. 일부 언론에서는 디강의 얼음이 얼어붙은 거품으로 형성되었다고 보도하기도 했어요. 그럴듯한 이야기지만 과학자들은 팬케이크 얼음이 충돌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고 설명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얼음 팬케이크는 종종 서로 합쳐져 큰 얼음 조각을 형성해요. 얼음이 충분히 두꺼워지고 물의 난류가 계속되면 얼음이 구부러지고 부서지고 쌓여 얼음 능선이라는 놀라운 구조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물이 아닌 메탄으로 만들어진 강을 상상해보세요. 엉뚱한 생각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토성의 위성 타이탄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타이탄의 매혹적인 강인 비드 플루미나는 액체 메탄과 에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거대한 나일강과 비교됩니다. 400km가 넘는 이 강은 타이탄에서 두 번째로 큰 탄화수소 바다인 니게리아 마레로 우아하게 흘러들어가요. 타이탄의 표면은 대부분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비드 플루미나는 단단한 안반을 닮은 얼음 지형에 협곡을 새겨 넣은 숨막히는 강이 특징입니다. 나사 과학자들은 이 특별한 강에 급류, 소용돌이, 폭포가 있으며 지구의 강에서 볼 수 있는 특징과 비슷하다고 믿어요. 나사의 카시니 탐사선이 2004년에 토성에 도착했을 때 주요 목표는 이 거대한 행성과 그 위성을 탐사하는 것이었어요. 과학자들은 특히 독특한 표면 온도와 메탄이 풍부한 대기 때문에 타이탄에서 액체 메탄의 증거를 찾는데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나 타이탄의 적도 지역에 집중된 카시니의 초기 관측 결과 바다나 강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해 연구원들을 실망시켰죠. 하지만 실망은 카시니의 궤도가 바뀌면서 흥분으로 바뀌었고 연구팀은 레이더 기술을 이용해 타이탄 표면의 다른 영역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레이더 신호는 모래 언덕, 절벽, 바위와 같은 다양한 각지구 거친 지형에서 반사되었습니다. 하지만 레이더가 타이탄의 극지방에 도달하자 신호가 멈추고 지구에서 볼 수 있는 호수, 강, 지류와 비슷한 신비한 어두운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 획기적인 발견은 카시니 탐사팀과 함께 일하는 과학자 제니 라데보가 같은 해 9월에 촬영한 이미지를 발표하면서 2012년 12월에 이루어졌어요. 이 이미지에는 나일강을 닮은 강이 322km에 걸쳐 비교적 곱게 뻗어 있으며 인근의 다른 주요 강과 유사한 단층성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놀라운 물줄기는 험준하고 경사진 지형을 통과하며 지구와 비슷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음을 암시합니다.